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2월 28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외신에서 놀라운 이야기가 하나 전해졌어요. 일본 얘기거든요. 우리나라 바로 옆에 있는. 일본 정부가요, 기업들의 장시간 근무 간행을 줄이기 위해서요, 현재 월 100시간으로 돼 있는 시간의 근무 상한선을요, 월 80시간으로 낮추기로 했다고 합니다. 일본도 사축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야근이 많은 걸로 유명한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월 100시간이나 이렇게 야근을 하는 줄은 잘 몰랐었네요. 근데 이게 너무 많다고 80시간으로 낮추는데 재미난 것은요, 단순히 낮춰라 뭐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거 혹시 어기는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꼭 그런 기업들 있죠. 그런 기업 명단까지 공개해버리겠다고 합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요, 일본 후생성은 법률 범위를 벗어나 사원에게 장시간 노동을 시켰을 경우 기업명을 공개하는 기준을 기존의 월 100시간에서 월 80시간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또 복수의 사무소에서 과로사하거나 과로로 인해 자살한 기업명도 공표 대상에 추가할 계획이라고 해요. 이런 내용은요, 내년 1월,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죠. 이때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비슷한 걸 한국에서 하면은 리스트가 꽉 찰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정리가 안 되겠죠. 아무튼 일본이 갑자기 왜 이런 대책을 내놨을까요? 국내에서도 이 사건이 많은 충격을 줬었죠. 일본의 대형 광고 회사 있죠, 댄스. 이 댄스의 한 신입사원이요, 과로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자살한 이 사건이 일본의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었잖아요. 그렇죠. 당시 만 24세밖에 안 된, 거기다가 명문 도쿄대를 졸업한 이 사원은요, 입사한 이후에 그것도 지난해 크리스마스 날 도쿄에 있는 사택에서 스스로 뛰어내렸어요. 이유는 당연히 심각한 과로에 시달렸다고 하는데요. 이 죽은 여성의 유족들은 이런 주장까지 합니다. 이 여성이 초과 근무 시간을 노사합의로 정한 한도 이내가 되도록 실제보다 적게 적어서 내라, 위에서 이런 지시를 받았다는 거야. 이거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난 일이 있습니다. 이런 보도가 나간 다음에 일본 정부가 월 80시간 이상 하는 기업들 다 공개하겠다 이렇게 했는데도 일각에서는 이거 별로 실효성 없다. 왜냐면 지금까지도 월 10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공표하기로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이 문제로 공표된 명단에 올라간 기업이 한 건밖에 없었대. 그러니까 유명무실한 법이란 얘기인 거죠. 그 얘기는 이 마쓰리씨처럼 일본 내 다수의 회사에서 또 다른 제2의 마쓰리들이 많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100시간 넘게 했지만 100시간 훨씬 밑으로 적는 그런 강요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외신에 대해 국내 직장인들이 엄청나게 성토를 하더라고요. 일본은 이런 제도라도 만드는데 우리나라 정부는 뭐 하고 있느냐. 우리는 월 100시간이 아니라 월 150시간 초과 근무가 기본이다. 그렇죠. 실제로 보면 연말이라 집에도 못 가고 가족들과 따뜻한 크리스마스를 못 보내는 직장인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런 직장인들의 심정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본 정부는 이런 노력이라도 하잖아요. 우리 정부도 하는 게 있긴 있죠. 뭐가 있어요? 성과 연봉제 도입. 성과 연봉제. 일 더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는. 거짓말 할 때는 무의식적으로 코를 만진다. 한국인들은 거짓말할 때 코를 만지지도 않는다. 귀가 캥길 때는 눈을 마주치지도 못한다. 한국인들은 거짓말할 때 오히려 상대를 똑바로 쳐다본다. 우리가 알고 있던 거짓말에 대한 상식은 모두 틀렸다. 한국인에게는 한국인만의 거짓말 신호들이 따로 있다. 5년의 조사기간 1083개의 거짓말 사례에서 뽑아낸 한국인만의 거짓말 특징 25가지. 쉽게 속이고 쉽게 속는 우리, 쉽게 분노하고 쉽게 용서하는 나라. OECD 사기 범죄율 1위 국가. 거짓말에 관대하고 무감각해진 한국에서 나를 지키는 강력한 행동 심리학. 이제 그들의 거짓말이 보인다. 지금까지 몰랐던 한국인의 거짓말 신호 25가지. 한국인의 거짓말. 도서출판 추수밭. 그러면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내년부터 적지 않은 정책들이 바뀐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만한 것들만 간추려 봤습니다. 기존 300인 이상 사업장이나 공공기관에 이어서요. 내년부터는 전국의 모든 사업장에서 정년이 60세 이상이 의무화가 됩니다. 오, 그래요? 네.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7.3% 오른 6,470원이고요. 소득세 과세 표준 5억 원 초과 구간이 처음 신설이 됩니다. 이 얘기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좀 많이 뜯겠다.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6월부터는요. 신용카드로도 과태료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기획재정부가요. 내년부터 달라지는 242건의 제도, 법규 사항을 정리한 2017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오늘 발간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요. 1월 1일부터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가 거의 모든 사업장에서 시행이 되고요. 최저임금은 6,470원, 그러니까 8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1급으로 환산을 하면요. 51,760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일했는데 일당을 5만 원만 받았어. 8시간을 일했음에도 그러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는 겁니다. 월급으로 계산을 하면요.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135만 2,230원입니다. 135만 2,230원. 소득 재분배 효과 강화를 위해서 소득세 과표 5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했는데 최고 세율이 40%가 적용이 된다고 하네요. 출산 전후 90일까지 가능한 출산 전후 휴가를 갈 때 받을 수 있는 급여 상한액이 135만 원이었는데 내년부터는 150만 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그리고요. 저소득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가 월 12만 원, 청소년 한부모 아동 양육비는 월 17만 원으로 각각 인상이 됩니다. 4인 가구 기준 월 134만 원에 못 미치는 소득을 올릴 경우에는 생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5월 말부터는요. 주민번호 유출로 생명이나 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우려가 되면 변경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물론 요거는 심의를 거쳐서 통과를 해야 하고요. 수도권 지역 미세먼지 저감 이거를 위해서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이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됩니다. 내 차가 오래된 경유차다. 근데 서울시로 들어왔다. 그러면은 과태료 20만 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맥시멈이 200만 원이에요. 어이구, 세네. 아니 근데 뭐 이런 제도들 뭐 바뀌는 건 참 좋은데 법만 만들면 뭐합니까? 이거 지켜지지도 않을 것 같은 게 너무나 많아 보이는데. 그쵸. 60세 정년 이거 의무화하면 뭐예요? 언제는 60세 다 채워서 잘렸나? 아직도 이 기업이 국내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지는 전 잘 몰랐었네요. 세계적인 통신 칩셋 및 특허 라이센스 사업자 있죠. 퀄컴. 예전에 우리나라 휴대폰이 처음 들어왔었을 때 퀄컴이란 이름이 상당히 언론에 많이 노출이 됐었는데 네. 최근에는 드물었잖아요. 네. 근데 오래간만에 퀄컴이 언론에 등장을 했어요. 근데 좋은 쪽으로 등장한 건 아니고요. 오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조 300억 원이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폭스바겐이 역대 최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깼군요. 그러니까요. 공정위가 밝힌 바에 따르면요. 퀄컴은요. 스마트폰 제조업체 등의 부당한 라이센스 계약 체결을 강요해서 이렇게 과징금을 매겼다고 합니다. 하긴 퀄컴이 지금은 기억 속의 단어가 됐죠. 이제 CDMA 그리고 LTE 이런 국제 표준과 관련한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공정위가 밝힌 바에도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퀄컴은 이동통신 표준 기술인 아까 박 PD가 얘기했던 CDMA뿐만 아니라 WCDMA, LTE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국제 표준화 기구와 확약을 선언해 놓고선도 이를 어긴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 확약이 프렌드 그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프렌드 확약은요. 표준 필수 특허 보유자가요. 특허 이용자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라이센스를 제공하겠다고 보장하는 약속을 의미한다고 해요. 네. 근데 이 약속을 깼다는 얘기겠죠? 그쵸. 하지만 재계 일각에서는요. 이번 사안이 미국과의 통상 마찰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대요.
당장 트럼프가 굉장히 열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감히 우리 미국 기업의 1조 과징금을 때려?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퀄컴이 어떻게 세계적인 대기업이 됐을까요? 다 한국 덕이란 얘기가 많았었죠? 그렇죠. 예전에는 핸드폰을 사면요, 퀄컴 로고가 박혀 있을 정도였어요. 그렇죠. 다음 소식입니다. 불황이 이어지면서 편의점 원두 커피가 대박이 났대요. 그거 박 PD도 좋아하시잖아요. 예, 간단하죠. 1,000원밖에 안 해요. 근데 맛은 스타벅스 못지 않거든요. 이 조선일보의 보도인데요. CU GS25, 세븐일레븐, 이른바 편의점 빅3에 따르면요, 지난달 편의점 원두커피 판매량이 958만 잔이라고 합니다. 와, 누가 이거 다 마셨을까요? 하루 평균 32만 잔인데 이게 스타벅스 1 판매량과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오, 그 정도예요? 네. 지난해 초 세븐일레븐이 세븐 카페를 출시하면서 편의점 커피 시대를 열었는데 2년도 채 안 돼서 편의점 커피 시장이 전체 원두 커피 시장의 10%를 넘어섰습니다. GS25의 카페25, CU의 카페겟도요, 판매량이 연초와 대비했을 때 3배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알고 봤더니 편의점 원두 커피의 원조가 일본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세븐일레븐이 일본에도 있잖아요. 그렇죠. 일본에서는 2012년에 백엔 커피가 나왔다고 합니다. 100엔이면 1,000원이잖아. 그렇죠. 이때 백엔 커피가 나오면서 일본 사람들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패밀리마트, 로손, 경쟁 편의점에서도 잇따라 비슷한 메뉴를 출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편의점 풍경이 2, 3년 전 일본에서 이미 재현이 됐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고 보니까 도쿄 비즈니스 산책이 먹힐 것 같아요.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평균 연봉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3천만 원 정도라고 본 것 같습니다. 비슷하게 맞히셨네요. 지난해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 연봉은요, 3,250만 원, 전년에 비해서 2.5% 증가한 걸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또 재미난 것은요, 평균 연봉이 1억 원을 넘는 근로자, 네. 내 주변엔 없던데 왜 이렇게 많을까요? 59만 6천 명이나 된대요. 60만이네요, 거의. 그러니까요. 이 내용은요, 국세청이 공개를 했는데요. 2016년 국세 통계 연보, 여기에 보면요, 총 급여가 아까 얘기대로 1억 원 초과자는요, 59만 6천 명. 바로 전년에 비해 13.3%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억대 연봉을 받는 근로자가 전체 연말 정상 근로자 중에 몇 %나 되느냐 따져봤더니만 3.4%나 된대요. 이 또한 전년에 비해 0.3%포인트가 증가한 수치라고 해요. 5%가 안 되는 소수 집단이란 얘긴데 이들이 전체 급여에 차지하는 비율도 궁금한데요. 이들이 전체 연말 정상 근로자의 총 급여 중 15.8%. 와. 그러니까 숫자 비율은 3.4%인데 총 급여 비율은 15.8%고요. 또 세금을 내는 이 결정세액 비율은요, 52.2%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진짜 위너 테이크스 잇 올이네. 또 근로자들의 평균 급여액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3,250만 원인데 어디 지역이 평균 급여액이 높을까 봤더니 아직까지도 울산이 높네요. 네. 울산 아마 내년에는 좀 떨어질 것 같긴 한데 올해까지만 하면 울산이 4,100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요. 그 다음이 정부 종합청사 공무원들이 많아서 그런가 세종이라고 합니다. 세종은 3,680만 원. 그 다음이 서울이네요. 평균이 3,200만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희가 최근에 브리핑을 할 때 월 200만 원을 못 버는 근로자가 약 50% 정도다, 이렇게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월 200이면 2,400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3,200이 나올까요? 우리 주변에 월 200도 못 받아서 최저임금도 못 받아서 연말정산조차 하지 않는 분들이 많잖아. 아하. 이런 분들이 통계에서 다 빠졌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추정이 가능하네요. 하긴 국세청에서 제시한 대상이 연말정산 근로자니까 아무튼 우리 주변에는 연봉 1억 이상이 없잖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숨기고 다니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럴까요?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이피디님 스타워즈 영화 좋아하시죠? 어우, 저는 매니아죠. 예. 오늘 그 시리즈의 최신작인데요. 로그원 스타워즈 스토리. 이게 국내에서 개봉을 했어요. 저희가 뭐 연예 방송은 아니지만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넷마블 게임즈가 마침 오늘 기자들을 불러 모아놓고요. 모바일 게임 스타워즈 포스 아레나 이거를 2017년에 154개국에서 동시에 출시하겠다 이렇게 자랑을 했어요. 이 게임이 넷마블 게임즈가 스타워즈 시리즈를 제작한 루카스필름과 손을 잡고 선보이는 전략 게임인데 스타워즈 IP 게임으로는 처음으로 모바일에서 실시간 대전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루크 스카이워커 좋아하시죠? 그리고 오늘 돌아가신 극중 레아 공주 그리고요 제가 좋아하는 다스베이더 이 스타워즈를 대표하는 캐릭터들이 게임 속에서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저희가 직접 기자간담회 가서 본 결과는 이들뿐만 아니라 한솔로 그다음에 추바카 이런 캐릭터도 선택할 수가 있게 돼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넷마블 얘기를 드리는 건 넷마블이 내년 상반기에 코스피 시장에 상장을 할 예정이거든요. 보통 게임 회사는 코스닥을 거쳤다가 코스피로 가는 그런 과정을 겪는데 넷마블은 바로 코스피로 직행을 한다. 그리고요 지금 업계 증시 관계자들의 말을 빌려보면요 시총이 무려 10조가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지금 내놓는 게임 족족 대박을 내고 있잖아요. 네. 이 스타워즈 게임이 글로벌에서 또 한 번 성공을 한다면은 시총 10조 가뿐히 넘어서서 15조도 빨리 달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작이요 마블이었어요. 마블. 그 헐크 녹색 헐크 나오고 그런 게임이었는데 이 마블 게임도 반응이 나쁘지 않았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뭐 넷마블 게임즈가 내년에 공개하는 스타워즈 포스 아레나도 오늘 돌아가신 레아 공주의 팬들이 많이 즐기실 것 같아요. 네. 저는 대학교 다닐 때 레아 공주를 진짜 마음속으로 사모했는데 네. 너무나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로그원 여주인공 사모하고 싶어지더라고요. 포브스가 매년 발표하는 전 세계 억만장자 순위 아시죠? 이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뭘까요? 글쎄요. 사업, 복권, 땡. 바로 결혼입니다. 결혼이요? 네, 결혼이요. 여기 부자가 되기 위해 억만장자와 결혼하기로 한 프랑스 여배우가 있습니다. 어차피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아봤자 그들과 같은 부자가 되기는 글렀으니 차라리 억만장자인 남자와 결혼을 하겠다는 건데요. 사실 정말 결혼한 건 아니고요. 프랑스에서 2009년부터 지금까지 인기를 얻고 있는 경제 풍자 연극이 책으로 나왔습니다. 양극화, 경제 불평등 좋은 말이긴 한데 조금 지루하고 어렵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 여배우이자 코미디언인 저자가 억만장자와 결혼하려는 신부를 연기합니다. 억만장자의 실체를 가감없이 까발리는 그녀의 비평이 아주 매섭습니다. 그녀가 본 억만장자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나는 억만장자와 결혼했다. 기대 바랍니다. 도서출판 한빛비즈. 그러면 오늘의 섹션 시작할 텐데요. 박 PD는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불황은 신조어를 낳는다. 불황일수록 신조어가 많이 생긴다는 얘기인 거죠. 네. 이게 마케팅 격언이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올해가 불황이잖아. 대표적인 불황. 그래서 그런가 최신 신조어가 대량으로 쏟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불황일 때마다 신조어 여러 개 탄생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예전 IMF 외환위기 때 이때 명태, 사우정 이런 신조어들이 엄청 나왔잖아요. 전 지금도 기억나는 게 이태백. 그렇죠. 20세 태반이 백수, 이태백.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때는 호갱. 그리고 좀 지나니까 헬조선. 이런 과격하고도 독한 신조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올해는 이 신조어가 더 독해졌대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 들어 올 한 해를 여러 가지 방면에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요. 올해 우리를 웃기고 울렸던 신조어를 통해서 올 한 해를 정리해 볼까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소개해드릴 신조어는요. 직장인들을 울린 신조어. 이걸 한번 묶어봤거든요. 경제가 갈수록 나빠지고 있고 구조조정 한파까지 물린 탓인지 우울한 직장 생활을 담은 신조어들이 유독 올 한 해 많았다고 해요. 네. 대표적인 게 월급 로그아웃. 월급이 안 나온다는 얘기인가요? 안 나오진 않죠. 이 얘기 아시잖아요. 월급이 스쳐 지나간다. 네. 윤동주 시인의 그 시를 패러디한 월급이 스쳐 지나간다는 말을 빗대서 월급 로그아웃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월급이 통장에 들어오자마자 계속 문자가 울리죠. 카드가 빠져나갔다. 세금 빠져나갔다. 학원비 빠져나갔다. 월급이 어느 순간에 싹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로그아웃이 된다는 거죠. 은행 대출 이자도 있죠. 그러니까요. 이런 직장인들의 쓸쓸한 자화상을 보여주는 신조어라고 합니다. 또 메신저 감옥.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요즘 새누리당 의원이 많이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도 이 메신저 감옥에 갇혀가지고 막 그 청문회나 이런 데서 난리를 치던데 네. 뭐 실상은 직장인들이 더 많이 당하고 있잖아요. 퇴근 후에 또 심지어는 휴가 중에도 쉴 새 없이 울려대는 카톡 알람 때문에 이게 감옥에 갇힌 것 같다. 뭐 이런 것을 표현한다고 합니다. 저는 신혼여행 간 그 신혼 부부들도 이렇게 메신저가 온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얼마 전에 만났던 저희 지인 중에 한 분은 그랬잖아요. 스마트폰을 베개 밑에 놓고 자야 된대요. 왜냐면 상사가 메신저를 했는데 그거 못 들으면 난리가 난다는 거야. 반드시 듣기 위해서 베개 밑에 놓고 잔다고 하니까 너무나 불쌍하더라고요. 새벽 3시에도 카톡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요. 퇴근 후 업무 카톡 금지법. 뭐 대충 내용 아시겠죠. 퇴근 후에는 카톡 보내지 못하게 아예 법으로 금지하는 이런 법안을 발의를 했다고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 처리는 안 됐다고 합니다. 이게 왜 빨리 처리가 안 될까요? 아무튼 이 법안은 처리 안 됐지만 최근에 또 반가운 움직임은 있긴 있죠. 일부 기업에서 퇴근 후 카톡을 자율적으로 금지하겠다. 뭐 이런 발표들을 많이 하고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이게 국내에 있는 모든 회사로 이게 빨리 확산돼야 되지 않을까요? 진짜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해서라도요. 퇴근하면서 휴대폰을 다 꺼버리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휴대폰 꺼버리면 애인이나 친구들은 어떻게 만나? 개인용은 따로 하나 장만하고. 2개씩 가지고 다녀야 되나요? 네. 또 재미난 신조어가 있습니다. 쉼포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쉼포족이요? 쉼포족은 쉬는 걸 포기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저는 뭐 심포 만든 줄 알았습니다. 그거랑 다르죠. 휴식을 포기할 정도로 바쁘고 고달픈 삶을 사는 현대 직장인들을 가리킨다고 하는데요. 또 비슷한 의미의 신조어가 있어요. 타임푸어. 시간이 없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얘기했던 사축 있죠. 사축. 네. 회사가 기르는 가축이란 뜻이죠. 이것도 직장인들의 비애를 담아내는 신조어라고 합니다. 또 슬픈 신조어는 프로 야근너. 야근을 자주 한다? 그렇죠. 프로처럼 야근만 한다는 얘기인데 이거 우픈 웃음이 나죠. 예. 그리고 출근 휴가라는 말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출근이랑 휴가랑 이게 뭐가 안 맞잖아요. 근데 휴가를 떠나서도 마음 놓고 떠나기 어려워서 아예 그냥 휴가를 냈는데도 회사로 출근하는 직장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야. 이거 얼마나 씁쓸합니까? 이처럼 직장 생활이 각박해지니까요. 이런 신조어도 있네요. 실어증.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실어증이라고 해서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여주인공들이 많이 걸리는 실어증 있잖아요. 말 갑자기 못하게 되는 거. 네. 그건 줄 알았더니 이 실어증은요. 싫어하다 할 때 싫어 있죠. 모든 게 다 싫다. 만세가 귀찮다. 그걸 합친 말이래요. 그러니까 일하기가 싫어지는 직장인들의 증상을 나타내는 신조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책도 있어요. 실어증입니다. 일하기 싫어증. 이렇게 직장 생활이 빡빡하다 보니까요. 난 이렇게 못 살겠어. 차라리 돈보다는 삶의 질이 좋아. 저녁 있는 삶 살고 싶어. 이렇게 직장을 구할 때부터 따지는 풍조도 생겨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등장한 신조어가 있더라고요. 워라벨. 이거는 전혀 모르겠는데요. 이게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게임 같은 데에도 아까 넷마블 게임즈나 이런 데에서도 중요한 게 밸런스를 맞추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구직자들도 직장을 선별할 때 워크, 라이프, 그러니까 일하고 쉬고의 밸런스를 잘 맞출 수 있는 직장들을 고른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워라벨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PD도 직장 다닐 때 가장 힘들게 했던 대상 생각해보시면 누가 먼저 떠오르세요? 설마 저는 아니시죠? 아니죠. 아저씨가 있는데 생각도 하기 싫습니다. 아무튼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직장 상사잖아요. 네.
이 때문에 등장한 신조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예전에 저희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또라이 질량 보존의 법칙, 또 진상불변의 법칙, 이런 신조어가 있대요. 이게 물리 시간에 배우셨죠? 질량 보존의 법칙. 네. 화학적으로 무슨 물질이 변하더라도 질량은 똑같다, 뭐 이런 걸 나타내는 건데, 어느 사회에서나 어느 직장 내에서나 또라이의 숫자는 거의 비슷하다. 한 명 이상씩은 꼭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그 사람이 없어지면 새로 생기죠. 그렇죠. 다른 또라이가 또 들어오죠. 그런데 이런 또라이의 대부분이 상사인 경우가 많다. 이게 씁쓸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또라이들이 많으니까 이런 신조어도 있네요. 직장살이. 이게 뭐냐면요, 시집살이라는 얘기는 들어보셨잖아요. 네. 이 또라이 상사들한테 시달리는 이 고충을 직장살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해요. 또 혹시 회의주의자란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회의주의자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뭔가 결정 못하고 뭐 이런 사람들을 회의주의자라고 하는데, 직장 내에서는 그 회의주의자가 그런 뜻으로 안 쓰인대요. 뭐냐면요, 필요 이상으로 회의를 자주 소집하는 상사를 뜻한다고 합니다. 아하. 걸핏하면 회의하자. 우리 신문사 다닐 때도 그랬었잖아요. 하루에 3번씩 회의하고. 그쵸. 결론도 없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뭐 회의를 자주 해가지고 뭔가 성과가 나면 좋지만 업무에 꼭 필요하지 않은 회의도 직원들을 불러놓고 잡담을 하는 상사들도 너무나 많잖아요. 또 자기 스트레스 받는다고 부하 직원들 갈구고, 이런 상사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사들을 회의주의자라고 부른다고 하고요. 또 이런 상사들이 있죠. 내가 젊은 직원들이랑 좀 소통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어제 개그를 하나 배웠어 하면서 자기 혼자만 웃으면서 개그를 하시는 상사가 있죠. 네. 그런 상사를 아재 상사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직장 생활이 각박해지면서요, 나홀로 문화가 확산되고 있잖아요. 이게 별로 좋은 현상 같지는 않은데, 이 나홀로 문화를 상징하는 신조어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대표적으로 뭐냐면요, 혼밥. 혼술. 그렇죠. 혼밥, 혼술은 뭐 집에서도 혼밥, 혼술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직장 내에서도 보통 직장 내에서는 동료들끼리, 같은 부서원들끼리 밥도 같이 먹으러 가고 가끔 술도 먹잖아요. 네. 그런 거에 끼지 않는 직장인들을 혼밥 쪽, 혼술 쪽이라고 부른대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같이 먹으면 소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거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 직장가의 식당을 가보면 혼자서 스마트폰과 같이 밥을 드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렇죠. 스마트폰 보면서 밥을 먹는 거죠. 또 물가 상승을 위해 식당도 귀찮아, 그냥 편의점 도시락, 이 편의점 도시락으로 점심 식사를 때우는 직장인들도 많대요. 그래서 이런 직장인들을 편도족이라고 합니다. 저희 애청자분들 중에서도 이 편도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 꽤 되실 것 같은데, 이 편의점 도시락에 나트륨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렇죠. 얼마 전에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었잖아요. 안 드시는 게 가장 좋겠지만 피할 수 없다면 가끔만 드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이렇게 혼자 밥 먹는 거 나타내는 신조어 중에 이런 것도 있네요. 워런치족. 이것도 감이 안 오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워킹이랑 런치를 합친 거래요. 아하. 그러니까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밥, 아까 얘기했던 뭐 편의점 도시락이나 이런 걸로 간단하게 해결하고 걷기 운동을 하는 직장인들을 뜻한다고 해요. 그리고 런치 쇼핑족도 있대요. 점심시간에 뭐 주변에 있는 백화점이나 마트에 가서 쇼핑하는 직장인들이 의외로 많다고 합니다. 여성 직장인뿐만 아니라 남성 직장인들도 집에서 와이프가 시키겠지. 뭐 좀 사다 놓으라. 사가지고 가지고 와라. 그러면 점심 빨리 먹고 런치 쇼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직장인들이 있대요. 저희도 얼마 전에 점심 먹고 잠바 샀잖아요. 그랬었죠. 또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생겨난 신조어도 있다고 합니다. 주변의 도움 없이 나홀로 아기를 키우는 경우, 이런 여성들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독박 육아. 아하. 보통 독박 쓰다고 하잖아요. 네. 그거를 빗댄 독박 육아라는 신조어가 있고요. 또 여성 직장인들은 남성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변 가족의 도움 없이 혼자서 아까 얘기대로 독박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독박 육아를 하는 워킹맘을 뜻하는 신조어는 육아 독립군. 독립군처럼 힘들게 육아를 한다는 얘기겠죠. 또 어쩔 수 없이 조부모님한테 육아를 맡기는 경우, 이런 경우를 조부모를 할바, 할마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건 알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빠를 합친 거죠? 그렇죠. 그런데 한류 열풍이라는 신조어도 있대요. 난 이게 맨 처음에 오타가 난
혼동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한류를 잘못 쓴 게 아닌가 했는데 한이 아니라 할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렇게 조부모들이 손자들을 많이 봐주니까 손자들을 위해서 이 고가의 의류나 장난감 이런 거를 아낌없이 사주는 그런 것들을 한류 열풍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네. 이것도 너무 재밌죠? 또 이런 직장인 관련된 신조어를 불허하는 분들이 있잖아. 구직자들 취업이 안 돼가지고 이런 분들이 만든 신조어가 있는데 이것도 너무나 씁쓸합니다. 티슈 인턴이란 신조어가 있대요. 티슈요? 이게 뭐냐면요. 인턴은 인턴인데 티슈처럼 쓰여지고 버려진다. 이걸 뜻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인턴으로 갔지만 정직원으로 채용되지 못하고 인턴 경력만 쌓다가 결국은 포기해버리는 이런 구직자들 뜻한다고 합니다. 너무나 씁쓸하죠? 또 부장 인턴이란 신조어도 있대요. 그래서 이 부장 인턴이 도대체 뭔가 했더니만 인턴 생활을 너무나 많이 하다 보니까 실제 기업에 있는 부장보다 경험이 더 풍부해. 더 많이 알아. 이런 인턴을 뜻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어찌 보면 너무나 씁쓸한 신조어죠. 네. 또 인류학적인 신조어도 있네요. 과거 토익과 학점만으로 취업이 어렵지 않았던 취업 호황기 세대를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오스트랄로스페쿠스.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오스트랄로스펙 가운데 스펙이 들어가 있어요. 이 인류지다의 첫 단계를 이거에 빗댔다고 합니다. 이건 좀 어려운데요. 근데 이게 점점 바뀌잖아요. 뭐 호모 에렉투스도 나오고 호모 루덴스도 나오고 뭐 이런데 요즘 세대 구직자들은 스펙을 엄청 쌓아놓고선도 아까처럼 티슈 인턴처럼 버려지니까 이런 세대를 뭐라고 부르냐? 호모 인텐스로 부른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 때만 해도 토익 이런 거 거의 안 봤거든요. 그러니까요. 솔직히 취업 걱정을 그렇게 많이 해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스트랄로스페쿠스도 안 되는 것 같아. 저희는 그냥 유인원으로 할게요. 그럴까요? 또 점점 높아지는 취업 문턱을 넣기 위한 스펙 경쟁이 가열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취업에 필요한 스펙도 빠르게 증가했는데 과거에는 한 5년 전, 7년 전만 해도 취업 3종 세트 이렇게 꼽았었거든요. 이게 3종 세트가 학벌, 학점, 토익 점수. 그런데 이게 점점 한 해가 지날수록 뭔가가 더 붙잖아. 취업 5종 세트, 그러니까 자격증, 어학연수가 추가된 취업 5종 세트가 나오더니만 올해는 몇 종 세트까지 늘어난 줄 아세요? 7종 세트도 아니고 8종 세트도 아니고 9종 세트까지 늘어났다는 거예요. 9종이요? 그래서 뭐가 더 붙었냐 봤더니 5종 세트에서 공모전 입상, 인턴 경험, 봉사활동, 성형수술까지 해야 된다는 거야. 하하. 너무나 슬프죠? 다이어트는 없나요? 다이어트? 다이어트는 아마 취업 10종 세트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또 비슷한 신조어가 최근에 익숙해진 7포 세대. 이게 맨 처음에 나왔었을 때는 3포 세대였거든요. 네. 3포 세대는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다고 했는데 최근에는 여기에 4가지가 더 붙었죠. 집 마련, 인간관계, 꿈, 희망. 이것도 포기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숫자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내년에는 이 7포 세대가 8포 세대가 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도 생깁니다. 저는 2자릿수로 진입을 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10포 세대? 뭐 18포 세대 뭐 이런 식으로. 18포 세대? 네. 또 아까 박 PD가 잠깐 얘기했던 이태백 있죠. 3.1절 뭐 이런 신조어가 예전에 유행했었는데 최근에 이런 신조어가 뭐까지 변했는 줄 아세요? 대입병. 대입병은 뭐냐면요. 네. 중2병이란 말 들어보셨죠? 중2병과 완전히 반대되는 증상이라고 합니다. 중2만 되면 자신감, 자존감이 넘쳐나잖아. 근데 대학교 2학년이 되면 벌써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고 방황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벌써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취업 걱정이 생기기 때문이란 거죠.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정말 재밌게 놀았는데. 요즘 대학생들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근데 대입병 얘기했더니 제 조카는 대입병이 뭐예요? 대일병이지. 1학년 때부터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학년이란 신조어도 있대요. 이게 3학년이 뭔가 봤더니만 스펙을 준비하느라 고통받는 대학교 3학년을 뜻한다고 합니다. 네. 대학교 3학년 때는 아무것도 못하는 3학년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대요. 그래서 이게 시대들까지 장차 백수를 걱정해야 된다. 그래서
입장생이란 신조어까지 나타났다고 합니다. 아, 뿐만 아니더라고요. 이 구직과 관련된 신조어 중에 자소서 포비아. 이게 뭔지 아세요? 이건 알 것 같아요. 포비아는 공포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소개서 쓰는 게 너무나 공포스럽다. 그런 뜻이라고 하고요. 서류가짐이란 신조어도 있더라고요. 이게 오르가즘은 아시잖아요. 네. 근데 서류가짐은 뭐냐면 서류 합격조차도 너무나 힘들어서 서류만 합격돼도 너무나 기쁘다는 거야. 네. 그래서 서류가짐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또 올해 나왔던 신조어들 중에 박근혜 최순실 사태를 빗댄 신조어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대표적인 게 순실증. 순실증이요? 네. 그 비선실세 최순실의 이름을 딴 신조어인데 이 최순실 박근혜가 우리 국민들한테 얼마나 많은 무력감을 주고 가치 상실을 느끼게 했는지 그걸 네. 나타내는 신조어라고 해요. 특히 이 정유라 있잖아요. 최 씨 딸. 네. 걔가 그랬잖아요. 부모 잘 만나는 것도 능력이다. 네. 이 얘기하면서 학생들 사이에서는 이 부모님한테 얘기는 못하겠고 이 순실증에 걸린다고 합니다. 무력감과 가치 상실. 그렇죠. 부모님한테 20억짜리 말 살달라고 할 친구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 박근혜 최대 유행어. 이게 아마 올해 최대 유행어일 것 같아요. 이러려고 뭐뭐 했나. 자괴감 들어. 이것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다 아시겠지만 박근혜가 대국민 담화를 한답시고 제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자괴감이 들 정도로 괴롭기만 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잖아. 네. 그랬더니 이 신조어가 엄청난 패러디를 양산했잖아요. 대표적인 게 가수 이승환 씨. 가수 이승환 씨가 팬들 앞에서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이러려고 가수했나 자괴감 들어. 또 코미디언인 김미아 씨. 김미아 씨도 이러려고 코미디언 했나? 자괴감 들어. 뭐 이런 식으로 풍자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국민들도 이런 얘기를 하죠. 이러려고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나? 자괴감 들어. 이러려고 세금 냈나? 자괴감 들어. 이런 패러디 열풍에 동참하고 있잖아요. 네. 저희도 한번 했었잖아요. 우리가 이러려고 팟캐스트 했나? 자괴감 들어. 근데 이거는 진짜 너무 많은 분들이 패러디를 해서 이제는 식상한 것 같아. 벌써 식상해졌나요? 네. 이게 나온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그쵸? 또 박근혜 최순실이 만들어낸 유행어 신조어 중에 팩트폭력. 이것도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사실을 기반으로 휘두르는 폭력을 뜻한다고 해요. 최근에 안민석 의원이 청문회에서 촛불 집회에 참석한 재벌 손들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무도 안 들었잖아. 단 한 사람만 들었죠. 정경련의 이승철 부회장. 네. 이렇게 손을 드니까 안민석 의원이 이승철 부회장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당신은 재벌이 아니잖아. 왜 당신 손 들어? 이런 얘기를 한 게 대표적인 팩트 폭력이라고 합니다. 예. 이재용이나 정몽구 이런 아저씨들은 손을 안 들었는데 이승철 부회장이 손을 들어가지고 너무나 웃겼죠. 근데 이 팩트 폭력이 엄청난 인기를 얻었기 때문인지 파생어가 엄청 나오고 있대요. 팩력배 이런 파생어가 있대요. 이게 뭐냐면요. 팩트 폭력배의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팩트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을 뜻한다고 해요. 뭐 쉽게 얘기하면 JTBC의 손석희 앵커나 우리 경제브리핑의 박 PD 뭐 이런 사람이 팩력배죠. 그리고 팩피아란 파생어도 있대요. 이게 팩트 폭력 마피아. 그리고 팩쿠자라는 파생어도 있는데 이건 팩트 폭력 야쿠자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재미난 것은요. 패트리어트 미사일. 이 패트리어트 미사일 있죠? 네. 이거를 빗댄 패트리어트 미사일. 이런 신조어도 있대요. 최순실 태블릿 발견 이런 것처럼. 그렇죠. 그런데 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관련된 신조어를 살펴보다 보니까 너무나 진짜 부끄러워지는 이야기가 하나 더 있더라고요. 뭐냐면요. 중국에서 올해 10대 신조어를 뽑았는데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타는 중국어가 거기에 올라갔다는 거야. 네. 이게 뭐냐면요. 중국 어원 자원검측연구센터에서 올해 10대 신조어를 뽑았는데 구이미먼 이게 10대 신조어 안에 들어갔대요. 이 구이미가 무슨 뜻이냐면요. 가까운 여자친구를 뜻하는 신조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먼은 게이트란 중국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직역한 거다. 이런 설명이 붙더라고요. 그렇죠. 여자친구 게이트니까. 그러니까요. 최순실을 말하는 거겠죠. 신조어에서도 국제적인 망신을 당한 셈인 것 같아요. 올 한해 이렇게 신조어들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좀 반갑거나 즐거운 신조어보다는
우울한 신조만 많잖아요. 네. 왜 이렇게 우울하기만 할까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가 다행히도 희망을 엿볼 수 있는 신조어도 없지 않아 있긴 하더라고요. 제가 찾아봤더니 전 세계인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선사했던 신조어가 있어. 뭐냐? 촛불 파도 타기. 다들 아시죠? 네. 촛불 집회에서 파도 타기를 했는데 전 세계인들이 와, 촛불 가지고도 저렇게 할 수가 있구나. 다들 그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또 촛불 민심이란 신조어도 새로 등장을 했죠. 촛불이 민심이다. 그리고 촛불 혁명이란 신조어도 새로 나왔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저희가 여러 번 방송을 통해서 얘기 드렸던 철도 파업 때 등장했던 신조어 불편해도 괜찮아. 이것도 많은 네티즌들과 국민들의 공감을 얻었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 더 있어요. 자신이 살던 건물에서 불이 나자 집집을 돌아다니면서 이웃을 대피시키고 본인 스스로는 돌아가신 안치범 의인. 이 안치범 의인의 살신성인을 초인종 의인이라는 신조어로 국민들이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네, 저도 기억이 나네요. 다가오는 정윤회는 이 같은 방금 전에 살펴본 것 같은 감동과 희망이 넘치는 신조어가 많이 등장하길 애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기원합니다. 근데 그럴 수가 있을까요? 정유 재란과 같은 재란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박근혜가 맨날 그랬잖아요. 우주에 온 기운이, 그 우주에 온 기운이 우리나라에 오지는 않을까요? 그러면 좋을 텐데 말이죠. 혹시 기부해보신 적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하면 나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기부는 무슨? 기부는 션, 정혜영, 김장훈이나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기부는 돈 많은 연예인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무료 기부 사이트 위시플렉스에 접속하면 누구나 기부천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위시플렉스의 나만의 위시에서 매주 마음에 드는 신상 10개만 고르면 됩니다. 물론 사는 것이 아니라 찜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부머니 500원이 매주 생기죠. 이 기부머니를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같은 프로젝트에 후원할 수 있습니다. 참 쉽죠? 보너스도 있습니다. 매주 추첨을 통해 골라놓은 신상을 최대 9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합니다. 기부도 하고 신상도 챙기고 그야말로 꽉 먹고 알 먹고입니다. 이래도 기부는 나와 상관없는 딴 나라 이야기라고 하실 건가요? 당장 위시플렉스에 접속해 자랑스러운 기부천사의 이름을 올리세요. 마지막으로는요, 방금 전에 얘기 드렸던 우주의 온 기운과 연결되는 이야기예요. 제가 네. 페이스북에서 보고 이게 뭔 얘기인가 했는데 제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주를 다녀온 후 그들이 이상해졌다. 그래서 이거 박근혜 얘기인가? 했더니 박근혜 얘기는 아니에요. 내용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961년 4월 12일 인류 역사상 최초로 인공위성을 타고 우주로 날아간 유리 가가린 시작으로 지난 반세기 동안 우주여행을 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우주라는 광활한 공간에서 지구를 본 수많은 사람들이 다들 이런 얘기를 했대. 작고 푸른 지구의 아름다운 모습에 완전히 매료됐었다. 그런데 재미난 일이 그 다음에 벌어집니다. 우주를 다녀온 우주 비행사들은요,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상한 공통점을 지니게 됐다는 거예요. 혹시 외계 전자파를 받아서 몸에 변화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뭔 얘기냐면요, 자신들이 이뤄낸 업적에 대한 성취감과 자부심에 도취되어 있을 것 같았던 이런 우주 비행사들이 오히려 우주를 다녀온 이후에 겸손해졌대요. 겸손해졌다. 그렇죠. 이들은 자신이 이룬 업적에 도취되기보다는요, 오히려 지구로 돌아와서 자신의 주변과 자연 환경을 더욱 아끼고 보호하려고 애쓰는 모습도 보였다고 합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걸까요? 이런 설명이 붙어 있네요. 우주 비행사들은요, 우주에서 지구를 본 시각적 경험이 자신의 운명과 가치관을 바꿨다.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수많은 경쟁과 갈등 그리고 각종 문제 속에서 끊임없이 고군분투하고 이들이 살아왔을 거 아니에요? 우주 비행사 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런 경쟁을 뚫고 우주에 가는 성공을 이뤄냈지만 이 우주에 가서 아주 높고 먼 공간에서 지구의 모습을 내려다 보게 되니까 그동안 자신이 일상에서 겪었던 여러 일들이 너무나 미미하고 사소한 일이다. 이렇게 깨닫게 됐다는 거죠. 더불어 이들은요, 우주에서 이 지구를 바라보니까 이게 자칫 깨지기 쉬운 유리같이 느꼈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소중히 보존해야 되겠다. 다들 이런 결심들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 우주에 나가봤더니 지구는 물론이고 나라는 인간조차도 우주에 비하면 그 티끌에 지나지 않는다. 그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설명이 가능할 것 같아요. 세계 각국 예전엔 미국과 러시아, 요즘은 중국까지 있잖아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앞다퉈 우주로 향했던 우주인들이요. 광활한 우주 속에서는 지구의 진짜 모습을 본 후에 역설적으로 이런 경쟁과 갈등들을 굉장히 사소하고 무의미하다. 이렇게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보다 폭넓은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우주 여행사들의 경험, 이런 경험들 나타내는 이것도 신조어가 생겨났대. 이 신조어가 뭐냐면 오버뷰 이펙트. 오버뷰 이펙트. 아주 높은 곳에서 내려다본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혹시 현실에서 직면한 수많은 경쟁과 갈등 때문에 좌절하고 있다면 바로 눈앞에 있는 현실에 매몰될 게 아니라 조금 더 높은 곳에서 조금 더 멀리 내려다보면 이게 모두 다 사소하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돈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우주에 나가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가장 좋겠지만 꼭 그러지 않아도 된대요. 산에 올라가서 등산만 해도 오버뷰 이펙트를 어느 정도 맛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저기 가도 될 것 같아요. 잠실 롯데타워. 아, 거기서 내려다봐요? 네, 107층에서. 아, 거기서 내려다보면 오히려 그냥 무섭다는 생각만 들 것 같아요. 좀 경치가 좋은 데서 내려다봐야겠죠. 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찰리 채플린이 했던 얘기가 있잖아요.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인생의 고달픔을 나타내는 말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것도 오버뷰 이펙트에 의해서 뒤집어 봐도 될 것 같아.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처럼 보이지만 멀리서 보면 아름다울 수도 있다. 저희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들으시는 애청자분들도 이런 오버뷰 이펙트에 맞춰서 한번 주변의 사람들을 생각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좋은 말씀인데 인생을 멀리서 보려면은 그 전에 많은 시간과 돈과 기회비용을 소비를 해야 그 여유가 생긴다는 거, 이게 참 아이러니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올 한 해 병신년 보내면서 내년 정유년 맞으면서 등산을 하시던가 좀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동안에 머릿속에 있었던 스트레스 또 잡념 이런 거 한번 없애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우리도 새해 첫날 어디 올라가지 않을래요? 마리오 아울렛 옥상에 올라갈까요? 거기는 근데 경치가 별로 안 좋아. 좀 더 경치 좋은 데로 남산이라도 올라가죠. 사람 미어 터진다고 그러는데요.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